2020년도 1학기 부동산과 생활경제 제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결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관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풍향계라고 풍향계라고 불리는 우리 서울 강남 대표 재건축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침체 앞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어와 있네요. 연말에 대치동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의 경우에 24억 정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3, 4억 원 정도 떨어진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거래는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잡지 못했던 이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10년 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시장이 이제 하향 국면으로 변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강남권을 넘어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 급등에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청약 열풍도 여전해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전용 84제곱미터형이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달 만에 5억 원이 떨어진 겁니다. 정부가 그거를 6월달까지 설명, 현실적으로 최근에 조금 강남일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국민들은 그런 얘기예요. 최고가를 경신해오던 반포의 한 아파트도 변곡점을 찍었습니다. 4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 떨어진 가격인 25억에 이번 달 거래됐습니다. 집값 하락세는 비강남권으로도 번집니다. 목동 재건축 단지와 남산 대단지도 지난해 말보다 각각 1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 떨어져 거래됐습니다. 상위 아파트 50개 단지를 선정해 산출하는 지수는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 효과를 생각한다면 또 코로나 위기 사태로 인해서 상승보다는 하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청약 시장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자금 유입이 여전합니다. 최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청약에는 5만 8천 명이 몰렸고, 코로나 여파가 큰 대구에서도 29대 1의 청약 경쟁률이 기록됐습니다. 집값 하락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속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가격 중심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기제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다고 했죠. 표제부는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냐, 부동산 면적은 얼마나 되냐, 어떤 부동산이냐, 부동산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했고, 그 다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주인이 누구냐, 진짜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러 가지 권리를 을구에다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퀴즈가 하나 나갔죠. 자, 퀴즈. 문제 1번. 자, 그럼 임대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에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기재된 사항만 확인하면 된다. 맞다, 틀리다? 예. 정답은 뭘까요? 틀리다. 우리가 소유권 이외의 그 채무에 대한 거 을구에만 나와 있다라고 통상 알고 있고 을구만 확인을 하는데 아니다. 왜? 신탁이라는 거, 신탁 등기라는 거를 통해서 담보 신탁이라는 걸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그것은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을구가 아니라 갑구에 신탁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항을 표기하고 거기에 신탁원부가 표기되기 때문에 신탁원부 번호가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된다? 갑구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 부동산과 생활경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업무를 체결하는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 양방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매도자가 지급을 보통 한다고 했죠. 쌍방이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중개보수에 대한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한요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캡을 씌워놓은 거라서 거기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만큼 꼭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중개 수수료 상한선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와 협의해서 그 요율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퀴즈가 하나 지급되었죠. 자, 퀴즈 읽어볼까요? 홍길동 씨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서 전세금 5억 원의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 계약을 위해 중개사는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1,000분의 4, 0.4%네요. 0.4%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홍길동 씨가 수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자 중개사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 요율이기 때문에 협상할 수 없다고 한다. 홍길동 씨는 반드시 200만 원을 지불해야 될까? 그렇다, 아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아니다. 협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협상을 해서 조율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에는 주변에 중개사들이 중개 수수료를 할인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그 보수 시세를 알아보고 협상하는 것도 계약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임대차 계약할 때 보면 아파트 앞에 중개사무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에 가서만
이 중개 의뢰를 하지 말고 몇 군데 가서 중개 의뢰를 하고 그때 수수료에 대한 딜을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주택 시장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청약제도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가장 과열되고 있는 부분은 주택 시장입니다. 특히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주택을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비에 있어서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공에서 또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세주택, 주택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오랫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청약통장을 계속 청약통장 일정한 돈을 매번 납부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러면 통장만 있으면 가능하냐? 아니죠. 주택 청약에 내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또 갖춰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실제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주택 청약 통장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회 진출했을 때 청년들을 위한 이 주택들, 정부가 제공하는 신혼부부형 주택이나 청년 주택들에 우리가 입주할 때도 반드시 청약 통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사회생활 하시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 청약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와 관련된 뉴스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부동산 시장이 연일 혼란스럽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직전 마지막 분양에 나섰던 강남권 분양단지였다는 세 자릿수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 최나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일단 해당 단지는 청약 전보다 시세 차익을 수억 원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실제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면서요? 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하 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라클래시의 청약이 세 자릿수 높은 경쟁으로 마감됐습니다. 레미안 클래시는 112가구 모집에 12,890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15대 1을 기록했는데요.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이 됐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형은 26가구 모집에 3,758명이 청약해 144.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 강남 노른자 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원래부터 높긴 했지만 다음 달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더 이런 관심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레미안 라클래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직전 서둘러 막차 분양에 나섰는데요. 강남권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새 아파트를 잡으려는 청약자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인근 단지와 비교했을 때 추후 시세 차익이 최소 6억 원 이상이라고 기대된 점도 관심을 모으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청약은 제약 조건이 좀 많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실제 영향은 미치지 못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청약은 분양가가 모두 9억 원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무주택으로 살아온 기간이 길어 가점이 높고 대출 없이 최소 1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유리했는데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만여 명이 몰린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각종 규제로 주변보다 낮은 시세의 아파트가 나오고 있지만 대출이 묶여있어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질 경우 이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 오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고요? 네,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증거 위조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 이모 부사장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상무 등 삼성 임직원 8명의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피고인들은 오늘 모두 법정에 나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측은 회계 처리가 승계 작업이나 합병 불공정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택청약제도부터 공부해 볼까요? 자, 청약이란 무슨 의미냐? 한자로 보면 청할 청에 약속할 약자인데 약속을 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청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부동산 용어 사전에서 방경식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동산을 팔아라 또는 부동산을 내가 사겠다 하는 뭐 이런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겠죠.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갑이 부동산을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이때 두 개를 한쪽은 청약, 한쪽은 승낙 이렇게 되겠죠. 지금 약간 여기 이 사전에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우리가 주택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공공에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사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게 청약이고 그런 공공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승낙이 되겠죠. 자, 쉽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주택 청약이라는 것은 주택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것 또는 주택 구매를 신청하는 것 이게 주택 청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 청약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파트의 인기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건설사들이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공급해서 시장에 내놓는 경우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착순이나 번호표 추첨만으로도 당첨자를 가리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시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면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부동산 경기는 계속 하락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 부동산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과열 양상을 띠게 되죠. 이러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정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체계적으로 주택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1977년 8월에 정부는 주택청약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197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해 3월 15일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모카아파트 분양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모카아파트는 312채를 공급을 했는데요. 이때 실제로 분양에 신청한 사람들은 13,926명에 다달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률이 44.6대 1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100채 이상 신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모카 아파트를 필두로 1977년에 여의도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이 됩니다. 네, 모카 아파트를 이어서 광장 아파트, 화랑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 전후로 그 유명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예, 특혜 분양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공에서 페어하게 이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주택 청약 제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약 저축 제도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저축 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이 주택 청약 제도는 주택 보급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기능도 담당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선분양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통상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물건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사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산다라고 하면 자동차 전시장에 가서 자동차를 보고 시승을 하고 그 자동차 구매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완성품을 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 집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획도를 보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집을 다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계획도만 보고 계약을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선분양 제도라고 하는데, 이 선분양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분양을 결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건설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택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건설사는 소비자가 건설사에 먼저 준 돈,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지고 건설 자금을 충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제때 공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약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건설사들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 청약 제도이겠죠. 자, 그래서 주택 청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 청약 제도라는 것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그 다음에 그 해당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이제 동시에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살았고, 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 여력을 갖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집을 구매하려고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는 것은 누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외동포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당 한 계좌,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이 이걸 어릴 때 가입해서 통장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저희 딸이 12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입 기간은 언제까지냐?
가입한 날로부터 내가 청약 당첨이 될 때까지 계속 가입하는 거죠. 그래야지 청약을 실제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5년이 지나서 이 통장을 해지해 버리면 나는 다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적립 금액은 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 금액은 물론 이제 지역별로 당첨됐을 때 일정한 예치 금액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 금액이 아주 많진 않아요. 최대 1,500만 원까지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적립 금액은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는 가입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듣고 가서 주택 청약 저축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월 2만 원씩밖에 납입을 못해서 계속 가입을 해도 돈이 얼마 안 돼.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 돈을 한 번에 예치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주택 이 통장의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월 50만 원을 초과해서 잔액이 1,500만 원일 때까지 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요. 요걸 간혹 가다가 이제 잘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 다음에 가입은 어디서 가능하느냐? 우리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9개 은행에서만 우리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다 해당됩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행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학교에 가서 직접 이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어요.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자,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에서 최대 40%까지, 그러니까 96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나중에 이제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해서 실제로 청약 신청을 할 때 지역별로 이 청약 가능 면적이 청약 예치금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냐에 따라서 청약 가능한 면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주택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러죠. 대부분 우리 서울이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싸고 높고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청약 통장에서 요구하는 예치금도 더 많겠죠. 그런데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 가격 수준만큼 높은 금액은 아니에요. 최대 1,500만 원 수준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죠. 주택 가격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자, 보시면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여기 그럼 우리가 전용 면적이라는 건 무엇이냐?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있는데요. 전용 면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집 실내 공간만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앵코타운 플로리츠 305호, 이 305호의 집 면적만이 전용 면적이에요. 그리고 공용 면적은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이런 공간을 우리가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해서 분양 면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청약을 할 때는 우리가 공용 면적까지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전용 면적 기준으로 고려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85제곱미터 이하가 얼만큼이냐?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할 때 면적으로 33평형을 얘기할 때 국민주택 규모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서울에 300만 원 이하, 300만 원만 예치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택 가격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니겠죠.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경우에도 1,500만 원이 예치 금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